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작가 헤로도토스는 역사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던 그 전쟁의 시작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99년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오니아의 반란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오니아라고 하는 곳은 터키 서해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이오니아에는 위쪽에서 보면 미틸레네, 페라가마, 스미르나, 에페수스, 사모스, 밀레투스, 디디마, 할리카르너스스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본래 헬라스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그런 곳이고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 이오니아 지역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오니아의 많은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기 파란색 이름을 잇는 도시가 있는데요. 사르디스와 마그네시아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페르시아의 도시였고요. 그렇게 해서 밀레투스를 비롯한 이오니아 여러 도시들이 속국 상태에 있었는데 이들은 독립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독립을 추구했는데, 자, 페르시아가 북쪽에 있는 스키타이를 공격을 했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밀레투스가 독립을 시도합니다. 제가 밀레투스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밀레투스는 탈레스란 사람이 살았던 곳이죠. 탈레스가 주장한 것은 세상의 근본이 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밀레투스에 가보면요, 강이 실어다 놓은 토사에 의해서 원래는 가까이가 바다에 있었는데 그 바다가 농토가 되었고요. 옛 밀레투스 유적지는 이렇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또 밀레투스에 있었던 많은 유물들을 독일 사람들이 발굴해 갔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베를린의 페라가문 박물관에 이렇게 모셔져 있죠. 이만큼 밀레투스는 과거에 상당히 영화를 누렸는데 오늘날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양떼가 풀을 뜯는 사실상 버려진 유적지였습니다. 터키 서해안에 가보시면 로마 시대 유적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되는 곳이 있고 관리되지 않는 곳이 있죠. 에페수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 관리가 잘 된 것이고, 이렇게 밀레투스 같은 곳은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물론 고대 헬라스 시대에도 이것이 도시였고,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는 대부분 로마 시대의 유적지입니다. 자, 그것이 거의 버려져 있는 거죠. 저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 여길 방문은 한 거죠. 여기 극장도 있는데 이 극장도 로마식 극장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상당히 번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강이 가져온 토사에 의해서 이 도시는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항구가 가까이 있었는데 항구가 저 멀리 물러나 있죠. 자, 이 도시가 고대에는 상당히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기원전 5세기에도 상당히 흥했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이 도시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다 보니 오랫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독립의 의지가 생겼던 겁니다. 그때 아테네와 스파르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밀레투스가 있었던 이오니아 지역은 이오니아족이 세운 도시거든요. 그 이오니아 지역에 관련된 도시가 아테네였단 말이죠. 그 아테네가 밀레투스의 독립을 도와주게 됩니다. 배를 20척을 보내고 거기에 딸린 병사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그 병사들이 밀레투스에 와서 밀레투스가 자유도시가 되게 하고 내륙에 있는 사르데스까지 점령을 하고 그곳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신전도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죠. 이 밀레투스가 독립을 시도를 하니 이오니아 여러 도시들도 독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오니아의 여러 도시들이 독립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여러 지역을 포괄했던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 제국이 유지가 되려면 특정 지역에서 독립을 시도하는 것들을 응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밀레투스와 부근에 있던 여러 도시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속국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밀레투스를 도와줬던 아테네와 그 이웃에 있는 스파르타를 손 좀 봐야 되겠다 라고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레우스가 생각했던, 그렇게 시도했던 전쟁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었던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 전쟁은 3차에 걸쳐서 시도가 됩니다. 자, 1차 전쟁, 그리고 2차 전쟁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있었고, 3차 전쟁은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고, 그 살라미스 해전에 이었던 게 플라타이아 전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차 전쟁은 주로 해군을 위주로 그리스 쪽을 공략을 하게 된 거죠. 이 해군은 원래 페니치키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해군이 되어서 그리스를 공략하게 되었는데, 1차에서는 풍랑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자, 2차, 3차 전쟁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2차 전쟁에서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있죠. 기원전 490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마라톤 전투에서는 페르시아 해군이 함대에다가 육군을 싣고 마라톤 평원을 건너와서 아테네와 싸웠던 그런 전투죠. 여기서 그 유명한 마라톤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라톤 전투가 우리가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전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령을 보내서 아테네에 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 정도를 달렸다. 그리고 그 전령은 승리를 전하고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헤로도토스의 책을 읽어보면 사실 전령을 보내긴 했습니다. 언제? 마라톤 평원에 페르시아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테네가 전령을 스파르타에 보냅니다. 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 6권 15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테네는 직업적 장거리 주자인 필리피데스를 스파르타에 전령으로 보냈다. 그는 240km에 이르는 스파르타를 이틀 만에 주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전령을 보낸 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가 아니라 아테네에서부터 스파르타까지 보낸 겁니다. 왜? 군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당시에 군사력이 가장 센 것은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스파르타 보고 도와달라고 페이피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장거리 주자를 보냈던 겁니다. 당시에는 장거리를 달리는 병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240km나 되는 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던 겁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 차로 가면 몇 시간 거리예요. 스파르타까지. 거기를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스파르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축제라 그래서 병사를 보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피데스는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아테네 단독으로 싸우기로 합니다. 물론 단독만은 아니었어요. 부근의 여러 도시에서 병사들을 보내서 대략 1만 명 정도의 아테네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서 싸우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곳에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군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자, 헤로도토스의 책을 읽어보면 그 싸운 게 자세하게 등장을 하진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군이 집단 대응을 구성을 해서 페르시아군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는 페르시아 해군이 쭉 있죠. 그리고 뭐 몇만 명 정도가 될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상륙을 합니다. 거기를 1만 명 정도의 아테네와 그리스 연합군이 포진하죠. 옛날에는 두 군대가 포진해서 이제부터 싸움 시작 해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 당시에는 부대 편제를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 중무장 보병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서게 되고 좌우측에 기병이 있는 게 일반적인 전투 대형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기병이 없었어요. 아테네에 기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당연히 작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기병이 없었죠. 그래서 중무장 보병끼리 싸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사람 숫자에서는 페르시아군이 훨씬 많았고 아테네군이 숫자가 적었죠. 자, 그렇다면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이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자, 헤로도토스 읽어보면 아테네군이 대형을 편성해서 페르시아군한테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페르시아군을 포위하고 거기서 일방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 아테네군 중무장 보병이 페르시아군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전술을 구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는 어땠느냐? 페르시아 측은 6,400명이 전사했는데 아테네군은 겨우 192명만이 전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보면 이 보병 대형을 얼마나 잘 유지했는가,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거리한 봉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제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이 192명이 죽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그들을 묻고 이렇게 봉분을 만들었다 그래요. 유럽에 가면 이런 봉분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봉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특이한 봉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라톤의 유래는 어떻게 이야기 나올까요? 자,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장거리 주자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가 달린 게 아니죠. 그 장거리 주자 페이피데스는 스파르타까지 갔던 거고, 누가 그러면 아테네까지 갔느냐면 바로 이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를 거둔 아테네군 전원이 아테네까지 달려갑니다. 아테네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면 피레이스라는 항구가 있죠. 그곳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아테네군 전원이 달려갔냐면, 자, 페르시아 해군이 마라톤 평원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부 병력만 손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페르시아군은 건재했던 겁니다. 이 배들이 아테네까지 이렇게 순위원 곳을 돌아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지금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군은 전원이 달려서 아테네까지 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라톤의 유래 42.19km를 달리는 전령이 아테네까지 달려갔다고 알고 있느냐? 이것은 후대의 기록인 플루타르코스가 기록한 거예요.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병사를 하나 보내서 아테네의 승리를 거뒀다는 걸 소식을 전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기록인 헤로도투스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후대의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로마 사람들 그리고 후대 유럽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알려진 것은 플루타르코스의 버전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6년 쿠베르텍 남작이 올림픽을 창설할 때 그 설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령이 40km를 달렸던 그 거리가 마라톤의 유래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더 앞선 기록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전령이 달린 게 아니라 아테네군 전원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달렸다. 이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